말을 덜하면 마음이 더 들립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번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진심이 담긴 말은 얼마나 될까요?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직장에서 오가는 말 속에서 우리는 종종 소통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왜 자꾸 오해가 생기지? 나는 잘 말한 것 같은데 왜 상대는 상처를 받았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엔 조금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덜하는 용기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말의 주고받기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는 마음의 왕복입니다. 말은 마음이 지나가는 다리일 뿐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목소리가 크고 논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속도를 따라가주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대화의 달인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오해와 상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사랑을 전하지만 말로 관계를 잃기도 하죠. 왜일까요? 그건 말하는 욕구가 듣는 마음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동안 그랬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책을 내놓고 싶었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결국 상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게 아니라 내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압니다. 대화의 본질은 말솜씨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말을 잘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을 건넬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센스라는 책은 그것을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적정어법, 즉 말의 절제와 감정의 배려가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이유를요. 그건 인생의 지혜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짧은 한숨 하나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말 센스입니다. 말을 통해 상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신뢰를 남기는 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의 깊이를 만드는 법을 함께 배우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 동작과 4가지 전환법은 화려한 스킬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바꾸는 대화의 습관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가장 최근에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 대화 속에서 나는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옳다는 생각에 몰두하느라 상대의 감정을 놓친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의 주인공을 나에서 타인으로 옮겨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들린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우리가 잊고 살았던 대화의 본 모습을 함께 되찾아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더하면 가까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멀어집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상대가 잠시 침묵하더니 그 다음부터 표정이 굳어버릴 때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지? 하지만 그 대화의 문제는 틀린 말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많다는 건 마음을 나누려는 욕심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많이 말할수록 오히려 진심이 흐릿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생각을 전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내 말을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일이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동료의 반복적인 언행 때문에 상사에게 조심스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문장을 준비했고, 이 말을 하면 상사가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면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문제를 설명하자 상사는 이렇게 말했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스트레스가 많나? 순식간에 상황 보고가 심리 상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하고 싶던 말은 이게 아닌데. 결국 준비했던 내용은 절반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준비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는 잘 살피지 않습니다. 상대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 채로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을 보태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다. 내 말이 상대의 반응으로 되돌아올 때, 아,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본능이 과해질수록 대화는 멀어집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죠. 말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여야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 많아질 때 생기는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대화는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착각 1. 잘 말하면 해결된다. 우리는 종종 설명이 이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명은 정보만 전달할 뿐 상대의 감정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좋은 대화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즉,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착각이 사실이 위로다. 누군가 힘든 일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요즘은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이에요. 그 말들은 사실이지만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단서일 뿐이고 위로는 약입니다. 사실로 상처를 꿰맬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어주는 그 순간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착각 3. 연결하려면 말을 채워야 한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우리는 괜히 말을 이어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요. 그럴수록 대화는 더 복잡해집니다. 연결은 말이 아니라 여백에서 만들어집니다. 상대가 숨을 고를 때 그 여백을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멈추면 상대가 나를 오해할 거야. 하지만 진짜 오해는 말을 더할 때 생깁니다. 상대가 이미 이해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덧붙이는 순간 그의 생각은 흐트러집니다. 대화에서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신뢰의 순결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넌 예전보다 말이 줄었어. 왜 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들리더라. 그 친구는 한참을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나도 배우고 싶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마음을 보여주려 하지만 진짜 마음은 멈춤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쉬는 순간 상대의 말이 보이고 그때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란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상대가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길게 만들어주느냐로 결정됩니다. 그게 바로
말을 덜하는 용기입니다. 말을 덜하면 이해가 잘한다. 이제 진짜 대화를 위한 첫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는 말의 무게를 줄이고 마음의 무게를 늘리는 시간입니다. 다음에서는 그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원칙, 주인공 바꾸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상대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느새 그 대화의 중심이 나로 바뀌어 있죠.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아, 저도 예전에 그런 적 많아요. 처음엔 공감하려고 꺼낸 말인데 문득 보면 상대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내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기보다 나를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내 이야기도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대화의 무대는 상대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독백으로 바뀌고 맙니다. 대화의 중심을 점령하는 순간 공감은 퇴장한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이혼 이야기를 털어놨대요. 요즘 너무 힘들어. 집에 들어가기조차 싫어. 그 말에 친구는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 예전에 남편이랑 싸울 때 말이야. 그런데 친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상대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올리고 말더래요. 미안. 오늘은 그냥 좀 있고 싶었어. 그제서야 친구는 깨달았답니다. 상대는 조언을 원한 게 아니라 공감을 원했구나. 그런데 나는 내 경험으로 대화의 주인공을 바꿔버렸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던 적이 많았지. 누군가 고백하든 말할 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를 완성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연결해야 대화가 자연스럽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진짜 대화가 아니라 발표의 릴레이일 뿐입니다. 대화의 기술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기술이다. 상대가 주인공이 되는 대화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10초의 침묵을 선물하라. 상대가 말을 끝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로 반응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요. 그럴 땐 참으면 돼요. 하지만 그 사이 상대는 아직 말을 덜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의 말이 끝난 뒤 호흡 2번, 약 10초간 침묵.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의 눈빛과 표정이 다음 말을 기다리는지 살펴보세요. 의외로 그 10초 안에서 상대의 진짜 속마음이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거울 문장을 사용하라. 공감의 핵심은 반복이 아니라 반사입니다. 상대의 말 중 중요한 단어를 짧게 되비쳐 주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너무 지쳐요. 라고 말한다면, 지쳤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 지쳤어요? 보다는, 그 지침이 오래된 건가요? 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질문 대신 반사된 문장으로 마음을 비춥니다. 세 번째, 확인 질문으로 마무리하라. 대화의 끝엔 반드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을까요? 핵심은 뭐뭐라는 거죠? 이 질문은 단순히 내용 확인이 아니라 상대에게 당신의 말이 내게 소중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대화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순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말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소통은 내가 덜 말할 때 일어나는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대화의 70%를 주도했다고 느낄 때 그 대화를 즐거웠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즉, 대화의 만족감은 상대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했느냐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내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려면 상대가 70%를 말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인공 바꾸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덜 말할수록 상대는 자신을 더 많이 말한다. 혹시 오늘 당신 곁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을 이해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묵묵히 들어주는 순간 그의 마음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화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나답게 말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이고 가장 높은 형태의 대화 센스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을 바꾸는 순간 관계는 달라진다. 이제 교사 모드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습관, 즉 교사 모드 오프의 비밀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그건 네가 좀 참았어야 했어. 내가 그 상황이면 말이야. 그 말들은 전부 조언의 형태를 띤 칼날입니다. 겉보기엔 따뜻해 보이지만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가르치려는 욕구가 숨어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교사 모드로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 우리는 그 불안함을 대신 조종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말 속에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 알아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둘째,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통해 괜찮은 사람,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결국 우리는 상대를 돕는 척하지만 실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조언은 사랑의 포장지를 쓴 자기 과시일 때가 많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상사와 부딪혀서 울며 전화를 걸어왔대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 사람 너무 불공평해. 그때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네가 좀 참아야지. 사회생활은 그런 거야. 그 말을 듣자 딸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문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엄마, 나는 조언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딸의 인생을 가르치려 했지 그 마음을 안아주려 하진 않았구나. 그 어머니처럼 우리도 누군가 힘들다 말할 때 너무 빨리 해결을 말하려 듭니다. 하지만 대화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역할이죠. 조언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공감은 힘을 회복시킨다. 조언은 이래야 한다를 말합니다. 공감은 그럴 수 있다를 말합니다. 조언은 상대를 움직이게 하지만 공감은 상대를 일어서게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감정을 이해했다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즉,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말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 짧은 문장들이 어떤 긴 조언보다 훨씬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공감을 무능함으로 착각하게 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도움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상대가 어떤 기분이 되었는가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멈추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상대를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내 불편함을 줄이려는 걸까? 상대의 눈물이나 고민을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같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 빨리 정답을 말해버리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것.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건 정말 쉽지 않았겠다.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긴 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땐 상대가 반드시 허락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조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훨씬 덜 다칩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저 듣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진짜 치유입니다. 조언이 필요한 순간보다 듣는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더 많다. 이제 기억하세요. 누군가 내게 마음을 꺼내줄 때 그건 가르쳐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교사 모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현명한 게 아닙니다.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 현명한 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일로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침묵이 당신의 관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조언보다 공감, 지식보다 온도. 다음에서는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술, 호기심의 사다리. 즉, 정보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의미로 이어지는 질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상대의 마음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뭐 먹을까? 요즘은 좀 어때요? 그 일 결국 잘 해결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진짜 마음을 여는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즉,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도구로만 쓰이죠. 그러다 보니 질문은 살아있는 대화가 아니라 조사보고서처럼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상대를 캐묻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말의 다른 형태가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호기심의 사다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문처럼 단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를 3번 돌려야 합니다. 그 3단계가 바로 정보, 감정, 의미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계단, 정보의 문을 엽니다. 대화의 시작은 언제나 사실과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이 질문은 대화를 시작하는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저 뉴스 인터뷰로 끝나버립니다. 정보는 마음의 표면만 스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단계는 몸풀기 질문일 뿐, 본론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계단, 감정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상대의 감정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 일 마음에 어떻게 남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감정 질문은 상대의 말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2단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감정을 물어보지 않고 판단을 먼저 꺼내버리죠.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야? 그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그건 감정 질문이 아니라 감정 심사입니다. 심사받는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당신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당신이 그럴 수 있다. 이 문장이 대화의 온도를 바꿉니다. 세 번째 계단, 의미의 문을 엽니다. 2단계에서 묻는 건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가입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줬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이 질문은 상대를 과거에서 현재로, 상처에서 성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리프레이밍,
즉 의미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질문은 과거의 감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도 그 덕분에 배운 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위로가 아니라 해석 강요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좋은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이다. 질문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묻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잘 가르치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줬는지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 질문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오랫동안 덮어둔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너무 빠른 질문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너무 많은 질문은 피로하게 만들죠. 하지만 순서를 지키면 대화는 깊어집니다. 정보는 귀로 듣고, 감정은 가슴으로 듣고, 의미는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질문은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다리다. 한 노신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답이 중요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 좋은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꾸더군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대답은 순간의 지혜지만 질문은 평생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가, 아니면 나의 호기심을 채우는가? 그 한 번의 자각이 대화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좋은 질문은 마음의 사다리를 만든다. 다음에서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자 동시에 가장 어려운 태도, 모르는 용기, 즉 아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모르면 부끄러운 거야. 모르는 척하면 무시당해. 그래서일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걸 무척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 얇은 체면 하나 때문에 진짜 배움의 기회와 진심의 대화가 스쳐 지나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세미나 자리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세대의 소통 방식. 하지만 막상 강단에 서자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고 그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중 중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금의 망설임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제가 오늘 배우고 가도 될까요? 순간 공기 속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청중들의 손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름의 용기가 모두의 참여의 용기를 불러낸 것이죠.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뀐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아는 척에 집착할까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입니다.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이 사람들에게 뒤처져 보일까봐. 하지만 그 불안은 결국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장 편안한 대화는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다는 신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합니다. 그런데 아는 척을 하면 그 대화는 확인이 아니라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누가 더 정확히 설명하는지, 그 싸움 속에서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아는 척은 관계를 멀게 하고, 모르는 용기는 마음을 가깝게 한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남편이 늘 그건 내가 다 알아라고 말할 때 제일 답답해.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아져. 듣고 보니 그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통의 다짐이었죠.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면 듣는 법도 잃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면 사랑도 신뢰도 잘하지 않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솔직함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실래요?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 짧은 문장들이 상대를 존중하고 당신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 곁엔 누구도 편안하게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벽은 벽이 되고 모름은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여는 첫 번째 승리입니다. 내가 아는 걸 말할 땐 지식이 늘어나지만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할 땐 사람이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 겁니다. 아는 척을 내려놓는 순간 신뢰가 자란다. 다음에서는 대화에서 말보다 더 중요한 듣기의 기술, 즉 귀가 아닌 마음과 몸으로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느끼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짜로 듣는 대화는 얼마나 될까요? 상대가 말을 할 때 나는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말 중 절반도 채 듣지 못한 채 내가 뭐라고 답할까를 계산하죠.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순서 기다리기입니다. 듣는 척은 쉽지만 진심으로 듣는 일은 어렵다. 진짜 듣기는 귀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감정 노동이다.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표정과 몸짓, 숨결, 그리고 그 사이의 침묵까지 읽어야 합니다. 한 노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말을 빨리 이해하려고 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 그 마음이 왜 거기서 나왔는지가 궁금해졌네. 그게 바로 몸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몸으로 듣는다는 건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그 속도와 호흡, 그 사람의 말 끝에 걸린 숨소리를 듣는 겁니다. 대화는 음악과 같습니다. 하나하나보다 음과 사이의 쉼표가 더 중요하듯 대화에서도 침묵의 간격이 마음을 잇습니다. 진짜 듣기는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함께 견디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가 말한 시간보다 내가 조용히 함께 있어준 시간이 더 길었을 겁니다. 그 침묵의 공간에서 사람은 마음을 정리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이 흐른 뒤 그 친구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너는 참 말을 안 해도 위로가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위로는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존재로 주는 것이라는 걸요.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 속에 있다. 몸으로 듣는다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일입니다. 상대의 표정이 흐려질 때, 그의 어깨가 내려앉을 때, 그때는 지금은 말보다 마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대화 중 이런 신호들을 기억하세요. 상대가 시선을 피할 때, 불편함의 신호. 손을 자주 만질 때, 불안의 신호. 고개를 자주 끄덕일 때, 당신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표시. 말을 돌릴 때, 주제가 무겁다는 SOS. 이런 작은 신호를 읽는 것, 그게 바로 몸으로 듣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로 듣기보다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창이고 호흡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손끝의 떨림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몸으로 듣는 사람 옆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편히 놓는다. 어쩌면 나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대화가 경쟁 같지만 나이 들면 대화는 동행이 됩니다. 내가 듣는 동안 상대는 자기 마음을 돌아볼 시간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듣고 있는가? 귀로 듣는 말은 금세 잊히지만 몸으로 들은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다음에서는 대화의 중심을 흐리게 만드는 잡초 같은 말들을 정리하고 핵심만 남겨서 관계를 맑게 하는 법, 즉 잡초 태우기의 기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잡초를 태워야 말의 향기가 남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말에 잡초를 키웁니다.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불필요한 말들이 자라나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잡초는 이렇게 자랍니다. 그건 그렇지만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말들은 논쟁의 불씨가 되고 상대의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잡초 같은 말 한 줄이 진심의 꽃을 덮어버린다. 말의 잡초는 의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우리는 설명해야 안심하고 덧붙여야 진심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이 길어질수록 메시지는 약해지고 진심은 흐릿해집니다. 한번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의나 가족 대화에서 그만 좀 장황하게 말해. 요점이 뭐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 말이에요. 그 말은 종종 상처가 되지만 사실은 대화의 구조가 흐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잡초가 너무 자라버린 거죠. 그렇다면 잡초를 어떻게 태워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30초 룰, 핵심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대화에서 30초 이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이미 잡초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입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핵심한 문장은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다. 두 번째, 링크 마이너스 컷. 다음으로 넘길 줄 알아라. 잡초는 끝맺지 못한 말에서 자랍니다. 한 주제가 끝나기도 전에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참 그거 말인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옮겨버리죠. 이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 멈추세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면 좋겠네요. 대화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의 여백을 남겨라. 우리는 말로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진짜 대화는 침묵이 정리해줍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끝맺음이 어색하더라도 굳이 덧붙이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 여백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좋은 대화는 침묵의 공간을 포함한다.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말을 많이 해야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냥 조용히 있어도 편한 사람이 진짜 친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침묵이었거든요. 대화의 품격은 말의 양이 아니라 정리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잡초를 태운다는 건 말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을 가리지 않도록 불필요한 말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사람 사이의 오해는 나쁜 말보다 많은 말에서 생깁니다. 말이 많으면 오해가 많아지고 오해가 많으면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부분을 믿습니다. 말이 적어도 진심은 깊을 수 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말 속 잡초를 태워줍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진심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잡초 태우기의 목적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관계가 맑아진다. 다음에서는 대화에서 자주 발생하는 또 하나의 함정.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즉, 일의 원칙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옳은 말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 말이 맞았잖아. 그때 말했지? 하지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상대의 마음은 조금씩 다칩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의 반복은 칭찬이 아니라 검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번 되풀이되면 그 안에 배려가 줄어듭니다. 진심이 아니라 통제의 언어처럼 들리죠.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항상 좋은 말만 했어. 공부 열심히 하라. 사람한테 예의 지켜라.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만 그 아들은 성인이 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늘 그 말을 했을 때마다 나는 내가 틀린 사람 같았어요. 옳은 말이 관계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옳은 말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한 번은 사랑이 되지만 3번이 넘으면 통제가 됩니다. 5번이 되면 잔소리가 되고 10번이 넘으면 거리의 벽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다. 하지만 대화에는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한 번 던진 말이 100번의 설명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 원칙을 저는 일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한 번만 말하라. 그리고 그 말을 했으면 상대의 선택을 믿으라. 믿음이란 상대가 내 말을 들었을 거야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일의 원칙, 말은 한 번, 믿음은 오래. 한 어머니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건강 챙겨라. 사람 잘 만나야 한다. 돈 함부로 쓰지 마라. 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런 말 안 할게. 넌 내 삶을 잘 살고 있잖아. 그날 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단 한 줄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신뢰와 인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는 종종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줄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로 확인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조용히 물러선 그 자리에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느낍니다. 진심은 되풀이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반대로 반복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사랑에서 지적으로 변할 때 대화는 감정이 아닌 점검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말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한 번 말한 옳은 말이라면 다시 말하지 않는 절제가 더 큰 지혜입니다. 그 절제가 상대에게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신호로 전해집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같은 조언을 반복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미소로 바꿔보세요. 말보다 오래 남는 건 표정의 기억이니까요. 말은 순간이지만 표정은 메시지다. 한 번의 진심은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을 믿어주세요. 대화는 말의 횟수가 아니라 신뢰의 길이로 완성됩니다. 결국 일의 원칙이란 말의 절제가 아니라 마음의 신뢰입니다. 한 번만 말하고 그 다음은 기다려주는 것. 그 기다림이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옳은 말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다음에서는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을 때의 힘에 대해, 즉 말보다 마음이 앞설 때 관계가 변하는 순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건 그 말에 담긴 진심의 온도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즉 마음의 깊이에서 흘러나왔는가가 중요하죠.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커피 괜찮아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고갯짓에 수십 년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이해, 그게 바로 진심의 대화였습니다. 진심은 입이 아니라 눈과 손끝에서 전해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그중 진심이 담긴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심은 예쁘게 말하려는 순간 사라집니다. 진심은 정확한 단어보다 솔직한 맥박을 통해 전해집니다. 괜찮아요. 대신 괜찮은 척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대신 당신 덕분에 하루가 좀 따뜻했어요. 이런 문장은 완벽하진 않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공명한다. 즉, 진심은 숨기려 해도 전해지고 거짓은 포장해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건 언어가 아니라 진심의 진동수입니다. 진심은 단어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오래 남는다. 한 중년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알았어요.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 한 번의 손짓이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이 되었죠. 진심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그 느낌은 눈빛에서, 표정에서, 작은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을 때 관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음으로 충분하죠. 때로는 미안해요보다 내가 많이 생각했어요 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사랑해요보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가 더 진심으로 느껴지죠. 진심은 문장보다 표정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감추려고 합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어색해할까봐. 하지만 그 진심을 미루는 사이 기회는 사라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대신 괜찮지 않아 보여요. 힘내요 대신 그동안 정말 애썼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은 작게 말해도 크게 울린다. 대화의 마지막에 필요한 건 멋진 결론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이 느껴졌다는 한마디. 그게 모든 관계의 마침표입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진심이 없는 말은 잠깐 반짝이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 한 번의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대화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을 때 관계는 깊어진다. 다음에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언어, 사과의 기술, 즉 말로 다 고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진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과는 말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대화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 말은 참 짧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과를 배웁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가장 어려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과는 약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강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과는 포기의 언어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크게 다투고 아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밥 먹었냐? 아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두 글자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한 줄의 사과가 30년의 침묵을 녹였던 겁니다. 사과의 기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핑계 없는 사과를 하세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네가 오해한 거야. 이런 말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왜 그랬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상처받았죠. 정말 미안해요. 이 말에는 책임과 공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과의 핵심은 변명이 아니라 공감이다. 두 번째, 타이밍을 잃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침묵 때문에 멀어집니다. 미안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과가 아니라 후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안할 땐 조금 이르다 싶을 때 바로 말하세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마음으로 닫으세요. 사과는 입으로 시작하지만 태도로 완성됩니다. 말로 미안하다고 한 뒤, 그 후에 행동이 같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 습관적인 언어일 뿐입니다. 내가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볼게. 이 한마디가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짜 사과는 행동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 말 덕분에 마음이 풀렸어. 그 말 속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게 느껴졌어. 결국 사과는 틀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진심은 미안합니다. 라는 짧은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상대의 상처뿐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과는 상대를 위한 말이자 나를 위한 치유의 시작이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늦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사과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시작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짧은 말이 당신의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사과는 용기가 만든 가장 따뜻한 대화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대화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일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나눔입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말하는 법을 넘어 결국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건 대화 속의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을 바꾸는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잘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잘 설명하는 사람보다 따뜻하게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은 귀로 남지만 진심은 마음에 남는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말이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면 서툰 말조차도 아름답게 들립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리즈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대화는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하는 용기다.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순간에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있으려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건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가장 순수한 대화입니다. 말보다 따뜻한 건 함께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종종 잘 말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만 이제는 잘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디쯤 머물러 있는지, 지금 필요한 게 조언인지, 위로인지, 혹은 그냥 옆자리의 조용한 온기인지, 그걸 알아채는 감각이야말로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대화는 인생과 닮았습니다. 많이 말한다고 성숙해지지 않고 많이 들었다고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한마디라도 제대로 나누면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립니다. 말은 흩어져도 마음은 남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의 센스가 아니라 관계의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조언보다 공감에서, 논리보다 진심에서, 소리보다 침묵의 온기에서 자랍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대단한 말보다 진심 한마디를 더 기억합니다. 괜찮아요.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이 짧은 말들이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만듭니다. 대화는 결국 사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말 한마디, 그 안에 따뜻한 진심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대화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예술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는 말의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다시 돌아보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